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려 말 전해진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 말 성리학을 신봉했던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고, 이 성리학적 이념과 이론에 따라 덕치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행하고자 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도 이 유교적 예의 범절과 풍속을 많이 권장하게 되죠. 자, 그럼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조선 후기 종묘제례의 절차를 잘 보여주는 오향친제 반차도라는 그림을 재현한 영상입니다. 자, 조선은 이처럼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조상을 공경하고 또 하늘의 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엄격한 유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형식과 제례 행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기 유학자이자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전은 성리학을 조선 건국의 기본 통치 이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 태조 이성계를 만나 고려를 무너뜨리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정도전이 꿈꿨던 이 조선의 모습은 유교를 통해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도전은 스스로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자신이 구상한 유교적 이상국가와 그리고 왕도 정치의 이념, 원리를 담아 시국의 경전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정도전은 또한 이 맹자를 탐독하면서 역성혁명, 즉 왕의 성씨가 바뀌는 왕조교체의 명분을 임금이 무도하여 사직이 위태로워지면 임금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맹자의 말에서 얻게 됩니다. 나아가 정도전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신 그리고 지방 관원의 횡포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을 통해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맹자의 말에 집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도전이 생각한 이 이상국가 조선은 유교적 이상과 그리고 정치 철학으로 무장한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왕은 단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천명의 존재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사대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왕이 독단적으로 국정과 정사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대부들의 의견과 여론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비록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 훌륭한 재상과 신하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자신이 꿈꾸는 유교적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은 정도전에 의해 강한 성리학적 이념 위에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자, 조선에서의 성리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시대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 초기의 성리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조선 초기 성리학은 지배적 이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불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이 성리학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15세기 세종 전후 김말, 김반, 김구, 이른바 경학삼김이라 불리는 저명한 성리학자들이 국가의 유학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성리학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서 성리학의 비중이 커지면서 성리학은 더욱 빠르게 확산하게 되는데요. 조선 초기 성리학의 기본 경전은 논어, 맹자, 대합, 중용, 이 4서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의 5경이었고 일상의 도덕적 윤리규범을 설명한 이 소학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히게 됩니다. 성리학이 백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다음은 조선 중기 때의 성리학입니다. 자, 이 시기는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중반까지로 당시 조선의 성리학은 도덕적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 즉 자기 수양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이 널리 읽히는 한편 왕의 수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퇴계 이황의 성학 10도 그리고 율곡 이이의 성학 지묘가 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이의 성학 지묘는 자신의 수양과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왕이 지켜야 할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 성리학적 정치 사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수신 교과서로 박세무라는 학자가 지은 동몽선습 그리고 이이의 경몽요결 등이 출판되면서 이 자기 수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작에 대한 유학자들의 이해가 크게 깊어지면서 이들은 인간 본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 정치의 시작이 바로 자기 수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수양의 전제 조건으로 인간의 본성을 철학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송나라 때 성리학은 이와 기를 가지고 우주의 만물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였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즉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런 사단이나 희, 노, 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7가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칠정 등 이런 심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황과 이, 성혼, 기대승 이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절대적이고 이론적인 이 이를 중시하는 이황의 영남학파와 그리고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이 기를 중시하는 이 중심의 기호학파로 나뉘면서 조선 성리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 통치 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국가 통치의 이념화, 그리고 지배계층의 정통성과 봉건적 신분 질서의 정당화,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강조했던 이 성리학이 현실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상적 한계를 노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을 강조하고 성리학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은 점차 교조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또한 조선 후기에는 이 성리학의 한계가 노출되는 데 따라 이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천을 강조한 양명학과 그리고 근대지향적인 성격의 실학 등이 대두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유교는 조선의 기본 통치 이념이자 500년 조선 역사의 중심 사상으로서 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강오륜과 그리고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이 조선 사회에서의 성리학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정치, 사회, 민간 생활의 종교이자 또 법률로 모든 근본적인 지침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결국 조선은 이 유교를 통해 인성을 지배하고 또 백성의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상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